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정현승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현승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비만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비만은 그 자체로도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 생기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각종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많아서 더 문제인데요. 특히 복부에 지방이 늘어나면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비만 역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사실 비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어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살이 쪘다, 안 쪘다라고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비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을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네. 측정하기가 손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수치로 비만이나 과체중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고요. 30 이상부터는 고도 비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서양인들하고는 좀 다른 우리나라 아시아인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지방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근육이 많아도 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그렇게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네. 비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복부 비만을 측정하면 좀 더 세밀히 비만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때는 허리둘레를 측정해서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몸집이 크다고 해서 이게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근육량이 많은 경우에는 몸집은 크지만은 네. 비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 복부 비만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복부 비만 중에서도 내장 질환, 내장 비만이 질병과 연관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네. 이런 내장 비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공명 영상이나 또 컴퓨터 단층 촬영, 또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등의 촬영으로 내장 비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내장 비만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기에 지방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 지방에 지방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내장에 지방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건 좀 사람마다 그런 체질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살찐 사람에게 있어서 피하 지방에 지방이 주로 축적되는 사람은 골격계에 좀 더 영향을 주는 반면에 네. 겉으로는 많이 뚱뚱해 보이진 않지만 좀 배만 좀 볼록 나오고 이런 분들 중에서 내장의 장기나 또 장기 주변의 지방이 과다한 칼로리의 어떤 축적에 의해서 지방이 이제 같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 칼로리 소모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칼로리들은 지방으로 축적되어서 사람의 혈관이나 간과 같은 내장 또 인슐린 같은 호르몬 등의 기능에 변화와 영향을 더 주고 질병과 연관이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 보이는 외형을 중시하다 보니까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요. 오늘 전문의 모셨으니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굶으면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일리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식사량을 줄이면 체중이 줄어든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식사량을 줄이면 체중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 맞긴 한데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적은 야채나 잡곡을 섞어 먹는 것보다 같은 양이거나 오히려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칼로리가 높은 빵이나 과자, 떡, 기름진 음식 등을 주로 섭취한다면 오히려 체중 감소에 방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살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훨씬 살이 찐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이를 몇 살까지 아주 뭐 70, 80 노년기까지 기준을 두지 않고 네. 보통 이제 중장년을 두고 나이살이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네. 나이살이라고 배가 나왔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호르몬 감소 등의 이유로 대사가 느려지고 근력 감소로 인해서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은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체중이 더 쉽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갑자기 감량하면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식단을 적절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는 경우나 또 장기간에 걸친다 하더라도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골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사춘기나 60대 이상에서는 주의를 요하고요. 또 활동량이 부족하고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한 달에 보통 3kg에서 5kg 이내로 적정 감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고칼로리의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되 반대로 칼슘이나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 등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체중 부하 운동, 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나 뛰기, 계단 걷기, 에어로빅 등을 꾸준하게 해주면 체중은 줄이되 골다공증의 발생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네.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복부 비만이다, 하체 네. 비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건 꼭 아니고요. 네. 비만이 꼭 무슨 비만이라고 나뉜다기보다는 되게 지방 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가 인종이나 개인 체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네. 되게 복부하고 둔부나 허벅지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면 주로 그런 부위에 살이 더 쪄서 흔히 복부에 살이 많이 찌면 복부 비만, 네. 하체에 살이 많이 찌면 하체 비만으로 부위에 따라 더 부르게 되는 것으로 그냥 보는데요. 네. 중요한 건 겉으로 보기에 뚱뚱하지 않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골량이나 근육량은 적고 피하 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의 축적이 많이 일어나는 내장 비만이 더 질병과 관련해서는 더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경험담에서 나온 질문인데 왜 복부처럼 이렇게 특정 부위에 살이 더 많이 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살 빼기가 더 힘든가요? 그렇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위는 대개 이제 엉덩이 주변의 밑에 살, 네네. 또 뒤쪽 팔뚝살, 또 배꼽 아랫살 등이 많은데요.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변성된 지방 조직이 차 있거나 그 부위의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더 살이 쪄 보이는 부위 등은 체중만 줄여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릴 질문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네. 일단은 셀룰라이트는 주로 어느 부위에 많이 생기는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보다 셀룰라이트 제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셀룰라이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엉덩이 밑에 살, 또 네네. 허벅지, 하복부나 옆구리, 또 팔뚝, 뒤쪽 팔뚝살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네. 이게 살이 빠져도 탄력이 없어 보이고 체형이 좋지 않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셀룰라이트 제거가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실제 질병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은 몸무게에서 체지방을 적절하게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찐다고 해서 이거 치료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비만 이거는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기에 안 좋아서 위험하고 나쁜 게 아니라 실제 건강을 해치는 위험 질환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을 살펴보면은 심혈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 혈압 상승과 심장 기능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져서 이러한 그 질병들과 같이 동반돼서 뭐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순환에 만성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위험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네. 과다 체중은 호흡 근육이나 흉곽을 누르기 때문에 호흡 장애도 유발할 수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생리불순이라든지 또 고위험 임신 상태를 발생을 높이게 되고요. 그 밖에 통풍이나 담석증, 관절염, 척추 질환의 악화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신체적인 문제만을 짚어주셨는데, 비만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자신감 부족 같은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요즘처럼 이제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이 더 우대받는 사회에서 비만에 의해 취업이나 연애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죠. 결국 이로 인해서 자신감 부족이 발생하고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만은 꼭 극복하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치료법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전은 만일 매일 수없이도 하지만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게 다이어트인데요. 이게 어떻게 비만을 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만의 치료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비만을 탈출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각적인 방법을 동시에 그리고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에는 과다한 식이 섭취의 문제가 그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지 또 술자리나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 생활 환경에 의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 등에서부터 개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 또 적절한 약물이나 또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로 병행 시도되어야 비만 탈출과 또 이후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약간 너무 광범위하게 들려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치료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남성이 만약에 과체중이라면 이게 어떤 관리 혹은 어떤 조절 혹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이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 젊은 성인의 경우에 예를 들면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처럼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과다한 잦은 섭취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며 또 쾌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네. 또 더군다나 그러한 분들이 되게 주간에 학업이나 직장 생활이 끝나고 밤에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불규칙한 생활이나 운동 부족이 겹쳐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의 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젊은 비만 환자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지방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기초 대사량이나 활동량 이외에 그 나머지 칼로리를 줄이는 식단 조절이나 또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그 식욕 조절이 안 될 때 약물 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해가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체가 이제 점점 그렇게 되면서 신체가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서 일상생활에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의 교정이 꾸준히 생활화되어 간다면 그 가벼워진 몸에 대한 만족감과 기억으로 나중에 약물에 계속 의존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예로 들어주신 젊은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원인을 지금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지금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나이살 같은 게 이제 원인이 된다면 이건 또 네. 치료법이 달라지겠죠? 좋게 말해서 나이살이라고 하지만 이제 대개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운동 부족이나 또 활동량과 맞지 않는 불균형적인 식단, 또 갱년기 등으로 인한 호르몬 감소 등이 원인이 돼서 뱃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량에 맞는 식단
활동량에 맞는 식단을 선택하고 또 꾸준한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식욕 조절이 어려울 경우에 그럴 경우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약으로 조절할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또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약물 복용 시에는 이제 약물 효과로 식이 욕구가 억제되지만은 네. 복용을 중단했을 때는 식욕 억제 작용이 중단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제되었던 것이 풀리면 상대적으로 식욕이 더 강해져서 쉽게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활동량이 많지 않거나 운동을 게을리하는 생활 습관이라면 더 빠르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요법에 의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에는 어떤 목표 체중이 이제 도달이 되면은 갑자기 끊지 말고 네. 서서히 약물을 끊어가면서 그 생활 개선과 맞물려서 서서히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물은 단순히 보조적인 치료법이 되는 거고 주는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방 흡입도 있고요. 지방 분해 주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 경우에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체중 조절을 실시해도 보통 앞서 말씀드린 부위, 엉덩이 밑살이나 허벅지, 또 하복부 및 양측 옆구리살, 팔뚝살 등은 체형이나 셀룰라이트 형성에 의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 지방 분해 주사나 카복시 등 기계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고요. 고도 비만이나 지방의 침착이 너무 심해서 체형이 심하게 왜곡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방 흡입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타 이제 비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의 고도 비만 환자에서는 다른 체중 감량 요법의 성공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고요. 네. 이런 때 이제 위 성형술이나 밴드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당뇨에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 담도 췌장 우회술 등이 또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비만이 심각한 상태인 분들이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그렇죠. 받는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그 외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만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기울일 수 있는 노력, 팁 있으면 좀 정리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술이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네. 그거는 비만으로 쉽게 가는 지름길이고요. 또 단맛이나 술은 이 담배 같은 또 니코틴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끊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푸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약물을 복용해서 살을 빼는 경우에도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등을 잘 선택해서 약물을 끊은 후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비만 유병률이 33.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전보다 2.3%가 증가한 건데요. 한 전문가는 2020년이 되면 성인 10명 중 4명은 비만인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코 더 이상 비만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비만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비만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정현승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